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생물학적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요즘 오토파지, 즉 자가 포식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잘 알려져 있죠. 우리 세포가 스스로 불필요한 쓰레기를 청소하고 재활용해 몸의 노화를 늦추는 이 놀라운 메커니즘은 2016년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그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와 함께 오토파지 연구의 최전선을 지키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세포생물학자 요시모리 다모스 교수의 노화는 어디까지 늦출 수 있는가입니다. 노벨상으로 증명된 세포 청소 시스템의 비밀을 가장 가까이에서 연구해온 거장의 이야기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저자는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학적 원리를 쉽게 풀어주는데요. 먼저 세포 청소기인 오토파지와 그 방해꾼인 루비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토파지를 방해하는 루비콘 단백질이 늘어나는데 이 루비콘을 제어하고 세포 청소를 활성화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라고 합니다. 또한 노화의 진짜 원인인 만성염증도 다룹니다. 노화세포가 죽지 않고 남아 뿜어내는 만성염증 물질이 어떻게 주변의 정상세포까지 늙게 만드는지, 그리고 이를 억제하는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에 NMN 같은 최신 장수 물질의 진실부터 수면과 간헐적 단식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까지 차근차근 짚어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식품도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노화를 늦추는 핵심 메커니즘을 담은 노화는 어디까지 늦출 수 있는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불로장생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늙고 죽는 것은 인류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거의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진실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생명과학 연구의 최전선에서는 노화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노화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어쩌면 피할 수 있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온 불로장생은 더 이상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직은 불로불사의 인간을 실제로 본 적은 없을 테니까요.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늙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을 뒤집는 생물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이름 그대로 털이 거의 없는 피부를 지닌 다소 익살스러운 모습의 설치류입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외모만이 아닙니다. 보통 같은 크기의 설치류가 2에서 4년 정도 사는 데 비해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37년 이상을 사는 경이로운 수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어도 벌거숭이 두더지쥐의 사망률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젊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위험이 낮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에도 경이로운 생물이 있습니다. 불로불사의 해파리라고 불리는 투리톱시스 도르니는 성체 단계에서 어린 개체 단계로 발생 과정을 거꾸로 되돌립니다. 말하자면 젊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거나 노화가 진행되면 이 해파리는 세포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생애 주기를 초기화합니다. 이 과정은 이론상 무한히 반복될 수 있으므로 생물학적으로는 불사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것이 아닙니다. 히드라는 몸을 재생하며 늙지 않고 북극고래는 암을 비롯한 노화 관련 질환에 거의 걸리지 않은 채 200년 이상을 삽니다. 이들 생물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은 노화가 생명체의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라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만약 노화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진행된다면 그것을 늦추거나 부분적으로 되돌리는 일 또한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야 합니다. 이 가능성에 주목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이제 연구의 세계에서 전체의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노화 재현은 생명과학 분야에서 특히 주목받는 연구 분야이며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의 샘 홀트먼 역시 노화에 맞서는 약물 개발에 수백억 엔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가 활발하다고 해서 불로장생이 당장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젊어지는 것도 앞으로 10여 년 안에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화에 맞서는 일은 이제 더 이상 SF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노화 연구는 사회 자체를 크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늙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적 바람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면 의료비를 줄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노화 연구는 우리의 미래와 사회 그리고 삶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노화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늙음이라는 현상을 해명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노화를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이릅니다. 세포의 구조, 면역 시스템, 수면의 메커니즘, 그리고 수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노화라는 관점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생명활동 전체를 조망하게 해주는 창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화 연구는 생명과학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노화라는 복잡하고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많은 현상을 여러 각도에서 탐구해 나갑니다. 노화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노화와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봅시다. 오토파지, 노화를 늦추는 메커니즘. 오토파지는 스스로 오토와 먹는다, 파지를 뜻하는 말이 합쳐진 조어로 자가포식 작용이라고도 불립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가 자기 내부에 있는 일부 성분을 스스로 먹어치워 그것을 다시 새롭게 재활용하기 위한 재료로 바꾸는 구조를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안에서 이 같은 교체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토파지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세포 안의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대사회전입니다. 비유하자면 세포 안에 있는 낡고 쓸모 없어진 쓰레기부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회수해 부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포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둘째는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망가진 미토콘드리아 같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격리 제거 기능입니다. 유해물질이나 이상 단백질을 특정해 격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셋째는 기아 상태처럼 영양이 부족할 때 세포 내부 성분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확보하는 영양 확보 기능입니다. 이것은 비상시에 작동하는 기능입니다.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단백질 루비콘. 나이가 들수록 세포 안을 교체하고 청소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세포 내부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능력의 저하는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은 물론 당뇨병과 심장질환 등 여러 노화 관련 질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화는 반드시 거스를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토파지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루비콘이라고 불리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면 고기나 생선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우리 몸의 약 2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단백질은 몸 자체를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까지 분해됩니다. 이는 완성된 레고 작품을 다시 분해해 블록 상태로 되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분해된 아미노산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어 각 세포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몸속 DNA라는 설계도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됩니다. 이 과정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단백질은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모두 교체됩니다. 강물은 겉으로 보기에는 늘 같아 보여도 그 속의 물은 늘 새로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루비콘이 증가하면 노화가 가속된다. 루비콘 역시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백질 중 하나입니다. 이는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단백질로서 2009년 오사카 대학교 우리 연구 그룹이 발견했습니다. 오토파지가 지나치게 활발해지면 세포에 꼭 필요한 것까지 분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비콘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장기에서는 루비콘이 없으면 중요한 것들까지 파괴되었습니다. 한편 나이가 들수록 루비콘은 증가하고 그 결과 오토파지의 작동은 약해진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오토파지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면 세포 안에 불필요한 물질이 축적되고 이것이 노화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연구에서는 많은 생물의 세포에서 루비콘이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는 세포 내부의 브레이크가 지나치게 강하게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오토파지 활성은 떨어지고 노화는 더욱 빨라집니다. 반대로 루비콘을 억제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어 동물의 수명이 연장되거나 노화에 따른 병적 상태가 개선된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뇌를 지키는 오토파지. 오토파지는 특히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과 관련이 깊습니다. 즉, 뇌의 신경세포와 오토파지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파킨슨병에서는 알파 시누클레인 같은 단백질이 덩어리로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또한 오토파지 기능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며 오토파지가 약해지면 이런 단백질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신경세포는 다른 세포와 달리 쉽게 교체되지 않습니다. 한번 세포 안에 단백질이 쌓이면 세포를 새롭게 바꿔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는 다른 어떤 장기보다도 오토파지를 통해 세포 내부를 청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현재 신경퇴행성 질환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루비콘을 표적으로 한 치료법 혹은 루비콘이 증가해도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이런 질환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노화세포를 깨끗이 정리하는 오토파지. 젊어지는 방법으로 노화한 세포를 제거하는 세놀리틱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포를 통째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쥐 실험에서는 수명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화세포는 원래 몸에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은 몸속 면역으로 제거되지만 다 제거되지 못한 일부는 몸에 남아 축적됩니다.
이 노화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SASP를 분비합니다. 이 염증이 전신에서 계속 일어나고 주변으로 퍼지면서 장기와 조직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동맥경화 같은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우리는 세포가 노화할 때도 루비콘이 증가해 오토파지가 저하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루비콘을 없애 오토파지가 떨어지지 않게 하자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었습니다. 즉 오토파지 저하는 몸 전체의 노화뿐 아니라 세포 자체의 노화도 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토파지를 촉진해 노화세포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은 노화세포를 모조리 제거하는 세놀리틱스보다 더 완만하고 부작용도 적을 것입니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해 노화를 늦추자. 생명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메커니즘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의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오토파지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도 여럿 있습니다. 먼저 식생활을 바꿔봅시다.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식품 성분은 몇 가지가 밝혀져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나토, 된장, 간장, 버섯류, 치즈에 들어있는 스페르미딘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일본식 식단은 오토파지에 효과적입니다. 또 석류에 들어있는 오롤리틴,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역시 오토파지를 활성화합니다. 반면 닭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루비콘이 증가해 오토파지 기능이 나빠지고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냉수욕, 사람과의 연결이 노화를 늦춘다. 적당한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력 운동이 유행이지만 오토파지에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해 당뇨병에 걸리기 어려워졌다는 쥐실험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은 근육 속 엠토르라는 효소를 활성화해 오토파지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수면 역시 오토파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2-3시간 전에 마치며 생체 시계, 서카디안 리듬에 맞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토파지와 생활 습관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연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연구팀에서 냉수욕이 오토파지를 활성화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차가운 자극이 세포 수준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그것이 오토파지 활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토파지를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희박해지면 오토파지 기능이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몸의 세포 수준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단식은 하지 말자. 오토파지는 공복 상태에서 활발해지는 특징이 있어서 최근에는 16시간 단식, 12시간 미니 단식 같은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10여 시간 남짓 단식한다고 해서 오토파지가 몇 배로 활성화된다는 데이터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단식이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파지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굳이 무리한 단식을 하지 않더라도 배부르기 직전에 멈추는 식사만으로도 수명이 연장되고 그것이 오토파지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단식을 해야만 오토파지가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토파지는 우리 몸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식하지 않은 습관을 지녀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결국 다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오토파지를 높이는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가 보여주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예로부터 몸에 좋다고 여겨져 온 것들은 오토파지에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건강 장수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만성염증, 면역의 청소 기능이 무너진 상태. 우리 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노화세포라고 불리는 세포가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경우 세포는 새 것으로 계속 교체됩니다. 세포가 오래되면 체내 면역이 작동해 그 세포를 제거하고 그 뒤를 이어 세포의 모체가 되는 세포가 똑같은 세포를 새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뇌세포나 심장세포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같은 세포를 유지하는 세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세포 교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분열은 그만둘래.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고 싶어. 라고 말하듯 세포들이 몸속에 남기 시작합니다. 원래라면 오래된 세포를 제거해야 할 면역계가 그 역할을 미처 다하지 못해 그런 세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세포입니다. 이 노화세포는 만성염증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노화세포는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너희도 나처럼 되어라 라고 말하듯 주변에 염증 물질을 퍼뜨리고 그 결과 염증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SASP, 세포 노화 연관 분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노화세포가 염증 물질을 내보내는 이유는 면역세포를 불러들여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나 기능이 떨어진 노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면역세포에게 이제 내 역할은 끝났으니 정리해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노화한 몸속에서 노화세포는 늘어나는데 면역세포는 줄어들고 지칩니다. 마치 도저히 다 치울 수가 없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억지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염증 물질이 온몸에 쌓이고 결국 만성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은 쉽게 생깁니다. 염증이 적을수록 오래 산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110세 이상 초고령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몸속 염증이 적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고령자의 몸에서는 여기저기 염증이 나타나지만 이들의 몸에서는 그런 현상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유전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염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비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늘릴지도 모르는 NMN. 여러분은 NMN,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NMN은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물질로 NMN을 활용한 보충제는 SNS 인플루언서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과열된 유행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 자체가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시장 규모가 100억엔, 약 970억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NMN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등장해 화제가 되어 정말 효과가 있나? 몸에 해롭지는 않나?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새로운 과학 정보를 스스로 제대로 판단하려면 NMN이 애초에 무엇이고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NMN이 노화에 따른 조직과 장기의 기능 저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노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과학은 이미 여기까지 와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NMN은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되는 물질입니다. 이런 꿈같은 물질을 발견한 사람은 워싱턴 대학교 특별교수인 이마이 시니치로 교수입니다. 그의 실험에서는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NMN을 투여했더니 혈당 조절이 거의 정상화되고 췌장 기능도 회복되는 등 증상이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건강하게 나이를 먹고 있는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도 대사가 높아지고 면역 세포수가 증가하는 등 NMN의 여러 노화 지연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DNA가 느슨해지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난다. 이마이 교수는 NMN의 대표 연구자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지만 그의 가장 큰 연구 주제는 노화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더 전에 노화의 원인은 DNA의 유전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즉, 원래는 읽혀서는 안 되는 DNA 정보까지 읽히게 되는 것이 노화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DNA는 모든 세포가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중 나선 구조의 긴 실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포 안에서 DNA는 히스톤이라는 실타래 같은 단백질에 단단히 감겨 있습니다. 즉 DNA는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렇게 감겨 있는 동안에는 그 위의 유전 정보를 읽을 수 없습니다. 몸속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는 이 DNA를 부분적으로 풀고 그 안에 저장된 정보를 읽어냅니다. 즉, 설계도에 필요한 부분만 펼쳐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DNA 포장이 여기저기에서 제멋대로 느슨해지고 그 결과 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마이 교수는 바로 이것이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전문가와 함께 이 현상을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노화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어떤 물질이 시간이 지나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세포가 늙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노화를 억제하는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DNA의 포장 상태가 느슨해지고 그 결과 유전자 정보가 제멋대로 읽혀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 노화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이 서투인입니다.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늘리는 요소, 서투인. 서투인은 처음에는 효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전자를 파괴했더니 효모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이후 포유류에는 서투인이 7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효소들은 세포의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고 자외선이나 화학 물질 등으로 손상된 DNA를 복구하며 여러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작용이 모두 노화를 막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효소로서의 서투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탈아세틸화 효소라고 부릅니다. 탈아세틸화란 DNA가 잠겨있는 히스톤 같은 단백질에서 서투인이 아세틸기를 떼어내는 작용을 말합니다. 노화란 결국 DNA가 불필요한 단백질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히스톤의 탈아세틸화는 노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서투인이 아세틸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서투인이 DNA 정보가 불필요하게 발현되지 않도록 해서 현재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곧 노화를 늦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제시된 이마이 교수의 원래 읽혀서는 안 되는 DNA 정보가 읽혀버리는 것이 노화의 원인일 수 있다라는 가설은 서투인의 발견과 함께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된 셈입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염증이 적다. 백수자의 공통점으로 꼽히는 것이 몸속의 만성 염증이 적다는 것입니다. 염증에는 다치거나 감염에 걸려서 생기는 급성 염증이 있고 열이나 통증은 없는데 혈관 등의 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는 만성 염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은 세포의 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노화된 세포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하고 그로 인해 주변 세포도 손상되어 함께 노화해 갑니다. 백수자는 세포의 노화가 더디기 때문에 만성 염증이 생기기 어렵고 동맥경화가 적으며 순환기계도 더 튼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10세 이상의 슈퍼센티네리언은 염증이 적고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100세를 넘겨도 잘 저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어떨까? 유전적으로 장수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건강에 좋지 않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일찍 사망할 수 있습니다. 즉 후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 등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DNA 메트라 상태는 무엇을 먹는지, 어느 정도 운동하는지 같은 생활 습관을 비롯해 여러 환경에 의해 좌우되며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수자들의 삶 속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수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카노 교수에 의하면 백수자의 특징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은 마시지 않거나 마셔도 기호로 가볍게 즐기며 성격은 외향적이고 너그럽다 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생활 방식입니다. 의외인 점은 고기를 즐겨 먹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100세가 넘어서도 스테이크를 먹고 와인을 마시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도 혈중 알부민의 농도가 높은 사람이 장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부민은 혈중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알부민의 농도가 저하되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악력이 저하되고 요양이 필요한 상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기 쉬우며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110세 이상인 사람들의 건강 조사를 지속한다면 그 생물학적인 구조가 밝혀질 것입니다. 장수나 건강 수명을 크게 좌우하는 유전자랑 메커니즘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령화 시대를 맞은 지금 백수자 연구의 의미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는 가속된다. 나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을 아는 방법. 매우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매일 밤 자고 싶은 만큼 마음껏 자보라고 했더니 첫날에는 대개 10시간 30분 정도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러나 3, 4일째가 되면 더 자려고 해도 8시간 30분 이상은 자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연속으로 푹 쉴 수 있는 날이 생기면 며칠 동안 실컷 자보세요. 아마 3일쯤 지나면 자고 싶어도 더는 잘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3일쯤 되면 이미 수면 부족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자서 더는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상한선이 당신에게 필요한 충분한 수면 시간입니다. 이미 생긴 수면 부족은 보충할 수 있지만 잠을 미리 비축해 두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쿠바 대학교 국제통합수면의과학 연구기구의 야나기사와 마사시 교수는 현대인의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수면 부채라고 부릅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는 있지만 미리 잠을 쌓아두는 식의 저축은 할 수 없습니다. 쇼트 슬리퍼는 생각보다 훨씬 드문 존재다. 야나기사와 교수에 따르면 수면 부채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에는 수면 시간 6시간이 10일간 계속되면 집중력과 주의력이 하룻밤을 완전히 세운 상태가 된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취 상태와 비슷한 생산성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분이 6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6시간 수면으로 충분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의 기능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필요한 수면의 양은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쇼트 슬리퍼라서 괜찮아. 6시간만 자도 문제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쇼트 슬리퍼는 수면에 관한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쇼트 슬리퍼인지 아닌지는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이며 결코 훈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나기사와 교수에 따르면 많게 잡아도 수백 명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한 확률이라고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안 자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는 그냥 무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수면 부채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하루 3시간밖에 자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졸았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즉 나폴레옹조차도 자칭 쇼트 슬리퍼에 불과했고 단순히 수면 부족을 자랑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수면과 직결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각종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암, 비만, 고혈압, 당뇨병, 치매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질환이 많아질수록 결국 사망률도 높아집니다. 이들 질환과 수면 부채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노화가 확실히 진행됩니다. 또 하루 수면 시간이 1시간 줄어들 때마다 비만 판정 지표인 BMI 체질량 지수가 평균 0.35%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 전후다. 수면 시간과 사망 위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수면 시간이 7시간 전후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사망 위험은 커집니다. 나는 7시간이나 못 자는데 하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7시간은 자니까 괜찮아 하고 안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정말로 자고 있는가입니다. 스스로는 평범하게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이 매우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3시간밖에 못 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8시간을 충분히 잠든 경우도 있습니다. 야나기사와 교수에 따르면 이런 이상한 상황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수면 무호흡증 환자입니다. 이것은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추는 질환으로 대개 큰 코골이를 동반합니다. 호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이 얕고 자주 끊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경우 본인은 이런 상태를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심한 졸음이 생겨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몸에도 좋지 않아서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일부 불면증 환자에게 해당합니다. 불면증에서는 보통 수면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뜻대로 잠들 수 없다라는 증상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불면증은 100% 본인의 주관에 의해 진단되는 질환인 셈입니다. 즉 자신이 잠들 수 없다고 의사에게 호소하면 불면증으로 진단되는 것입니다. 고령자 가운데는 오랫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너무 일찍 깬다라고 의사에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실제로는 중간중간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잠을 못 자는 객관적 불면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낮잠을 제대로 활용하라. 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을 때는 파워냅이라고 불리는 짧은 낮잠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낮잠이 업무나 공부의 수행 능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핵심은 아이 마스크나 귀마개 등을 준비해 짧더라도 제대로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낮잠은 늦어도 오후 2시 전까지가 좋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자면 밤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적당한 시간은 15에서 20분입니다. 그보다 길어지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고 너무 깊이 잠들면 오히려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만약 20분 만에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무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낮잠 직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약 15분 정도 지나면 각성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무리 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면 수면 부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면 부채가 상당히 쌓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원래 밤에 충분히 자고 있다면 낮에 그렇게 쉽게 졸리지는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화는 어디까지 늦출 수 있는가 읽어드렸습니다.
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생물학적 선택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